조정사실입니다. 네, 살려주세요. 내가 친구들 같아요. 명이 탔나? 지금 450명으로 찾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과 함께하는 방구석 다큐멘터리 메이킹 진행을 맡게 된 박혜미입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은 그 세계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20여 년을 현장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해오신 감독님들을 직접 모시고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방법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랫동안 또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고민해오시고 관객과 시청자분들을 만나오신 5분의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을 모셨는데요. 네, 감독님들께 직접 소개와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격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오늘 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기획 프리프로덕션 기획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각자 제작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준 감독님부터. 네. 제가 정면에 있어요. 네. 글쎄요. 이게 뭐 영화마다 다른데, 그냥 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취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다들 비슷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해야 되잖아요.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책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 주변에서 찾기도 하고, 혹은 어떤 뭐 예를 들면은 그 달팽이 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을 처음 알게 된 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단신, 굉장히 짧은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한국에도.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방송 프로그램 한번 했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이제 과학 다큐멘터리였는데,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손을 그분이 이제 소통의 수단으로 쓰는 게 되게 재밌어서 재밌기도 하고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손과 관련된, 손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했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취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작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이렇게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게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근데 그런 어떤 다양한 관심 분야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특정한 뭐 현상이 됐든 인물이 됐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요. 근데 그 주인공도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을 그냥 한번 알고 싶다, 가까이 가서 좀 들여다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마음 먹을 때는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보가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이렇게 되게 제가 평소에도 되게 관심 있었던 풍경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되게 그냥 이렇게 되게 기계적으로 좋은, 소위 말하는 좋은 아이템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아마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오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저한테 오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애매하지만 신이 내리듯이. 신까지는 신기하지는 아니고 그냥 뭐가 쫙 이렇게 보는 게 있고. 그래서 신 내리는 거 찍는. 그러니까 뭐 말을 좀 붙이면은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다큐라는 게 일단 굉장히 뭐 어쨌든 시간이 그 극영화보다는 좀 길게 걸리는 게 사실이라 감독이 뭔가 흥미롭거나 재밌지 않으면 사실 그 작업을 좀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그러니까 다 각자의 그 취향과 무슨 결들이 좀 약간씩 차이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좀 궁금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첫 작품 같은 경우도 방송을 통해서 만났던 두 할머니들의 얘기였는데 사실 방송을 했지만 좀 남아있는 궁금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장시간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도 있었고, 지금도 뭐 사실 이렇게 인물을 찾거나 할 때도 그런 게 되게 일단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승규 감독님 말씀처럼 약간 직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각자의 어떤 그 선택에 대한 직관들이 뭐 이래서 좋아서 하니까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실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문창호 감독님 어떠신지? 보통 아이템을 정할 때 굉장히 시성이 맞다 또는 어떤 차별성이 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어떤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템을 잡고 이것이 좋은 아이템이고 이것은 내가 해봐야 될 아이템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간중간에 제 기억 속이나 제 마음 속에 어떤 색깔 또는 어떤 형태의 순간들이 기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조금 더 뭉쳐지면 이야기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제가 마음을 스스로 그때 그 일은 정말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던 하나의 에피소드였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저희들은 아무래도 촬영을 하러 다니고 현장을 다니고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있던 어떤 것들이 눈앞에 보여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이랬던 기억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이 출연자든 아니면 그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목격하게 될 때 마음이 울렁거리고 뛰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아이템으로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게 되고 그 인물들과 가까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조금씩 확신을 가질 때 그렇게 아이템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데 못 만나보잖아요. 대부분 해외에 계신 것들을 주로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향수? 어쩌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물론 그곳에서도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나 그림자들을 발견해요. 보석 같은 아주 오래전 느꼈던 감성, 향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대상에 집중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도시 환경보다는 조금 더 외진 곳에서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여지더라고요. 환경이 조금 더 척박하다든지 이랬을 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 내면의 모습들이 더 적나라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바로 제 첫 번째 다큐멘터리였던 다시 태어나도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노승과 한 꼬마 동자승의 그 두 눈빛에 반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작은 테이블에 엄마와 아빠와 작은 아이 이렇게 세 명이서 짜장면 한 그릇을 놓고 그렇게 먹는데 처음에는 조금 안 돼 보였어요. 근데 옆에는 그냥 막 이렇게 탕수육과 이런 요리들을 시켜놓고 있는 가족도 있었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그릇 더 시키지? 왜 저렇게 세 사람이서 한 그릇밖에 안 놓고 드시고 있을까? 그런데 아이한테 짜장면을 먹이면서 부모의 눈빛이나 아이의 눈빛이 그렇게 빛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런 이야기가 어쩌면 반전이죠. 사실은 첫 생각과. 그 속에 보석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달했을 때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는 알고 있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차감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보통 이제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다 혹은 어떤 메시지를 담은 다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것에 적합한 인물이나 소재를 찾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근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아이템을 찾으시는지. 한 작품을 끝내고 나서 뭘 만들어야지라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것 같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승민 감독님이 이야기가 나한테 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 다른 감독님들 말씀하셨듯이 다큐멘터리는 특히 극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감독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인물,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감독들마다 시각이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승만이 말씀하셨던 그 작은 신문 기사를 제가 봤다면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 거죠. 두 할머니를 제가 만나서도 나는 이게 다큐멘터리 만들래 이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기사가 이승준 감독님한테 눈에 띄었고 두 할머니 이야기는 박지원 감독한테 눈에 띄었고 노승과 그 제자의 이야기는 감독님 눈에 띈 거. 근데 결국 뭘 만들어야지라고 어떤 그런 고민이 선행되기 전에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부합했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불현듯 오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순한 우연은 또 아니고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 가치관들이 기획에 어느 순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아직 연출을 안 했고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이제 20대 후반인데 그때 있었던 계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경험,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큐멘터리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꼭 다큐멘터리 이걸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20대 후반인데 그걸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그 생각을 놓지는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꼭 해야지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나는 무엇을 정말 말하고 싶은 걸까? 라고 스스로 좀 명확하게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2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걸렸다면 되게 거창하긴 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가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또 제가 이렇게 그동안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이 무르익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그동안 살면서 저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과 다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20년에 이어 말씀하시려니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 새해 초마다 보름 정도 이렇게 그 예전에 이제 같이 하는 후배들이 있을 때도 뭐 한 보름 정도 일을 안 하고 국회도서관으로 이렇게 출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어떤 이야기들이 전체적인 화두가 될지에 대해서 뭐 인문 사회학부터 해가지고 자연과까지 쭉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보면서 이제 그 보름 동안에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주제로 얘기할 건지 그래서 이제 찾은 것도 이번에 청년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찾았던 게 이제 열심히 이제 찾았던 게 몇 아이템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기의 농장을 갖기 위한 새 청년을 찾아낸 거고 뭐 그래서 접근한 거죠. 그것들을 갖다 또 이제 그 각 해마다 이렇게 뭔가 해서 그 아젠다를 찾아내고 거기에 이제 맞는 아이템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골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꾸로 이게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봐야 되는데 이 답답한 불 꺼진 공간에서 뭔가를 갖다 거의 1시간 반 가까이를 봐야 되는데 나는 어떤 재미를 줘야 될 것인가 어떤 의미부여를 해줄 건가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재미 요소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재미가 웃고 떠들고 이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어떤 그러니까 그 르메르 형제가 제일 처음 영화 그 기차 이렇게 오는 장면들을 찍었던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뮤즈먼트한 그러니까 카페에서 그 기차 오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다 나왔대잖아요. 뭐 이런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좀 재미있고 놀랍고 뭐 이러한 요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합당한가. 그러니까 아이템을 찾았으면 이게 그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강호중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거에서 좀 이어가 보면 이제 지금 다른 감독님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은 뭐 나에게 온 이야기 혹은 그 좀 나의 마음 내가 좀 왜곡되었던 것들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다큐멘터리 뭐 그게 방송일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다큐멘터리로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좀 그 기획 단계에서 이것들을 구체화,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옮기기 위해서 뭐 하시는 작업들 필요한 것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그래서 아마 강호준 감독님이 하신 작업들도 뭐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좀 다음 기획 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어떤 것을 찍기로 했다면 그 이후에 좀 진행되는 구체적인 작업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문창준 감독님부터 우선은 객관화시키는 작업. 사실은 객관화시키기 전에 본인에게 가장 어떤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이 아이템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획 단계와 제작 단계, 후반 작업 단계 엄청난 변수들이 올 거잖아요. 출연자가 중간에 못 찍겠다. 또는 알고 봤더니 이 출연자가 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또는 아니면 제작비 여건, 사회적 여건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은 항상 와요. 근데 첫 발부터 과연 감독이 이 아이템에 대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런 난관들을 극복하고 완성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충분한 애정과 어떤 설레임을 가질 때 객관화 과정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객관화 과정이 문서로 보면 하나의 기획안과 어떤 페이퍼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만들기 이전에 주변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정보이든 많은 것들을 접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굉장히 추상적이고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처음으로 영상이 아니라 이야기로 들어주는 그것이 술자리든 어디든 누구든가 그랬을 때 상대방들의 어떤 조언과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기획안과
생각이라는 게 조금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좀 더 객관화되어지면서 그럼 과연 나는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 이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되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 감독님 말씀도 뭐 같이 병행을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상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시나리오가 뭐 정해져 있는 거를 찍는 게 아니라 사실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처음에 그 초반에 가졌던 생각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구현될 수 있을지, 그게 물론 예측이 거의 안 맞는 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다, 뭐 이랬을 때 주인공의 어떤 반응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다, 뭐 등등 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을 좀 많이 포진시켜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상이 굉장히 많이 현실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되게 좋은 다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인물의 사실은 다큐멘터리 저는 주로 이렇게 휴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인물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캐릭터의 힘으로 사실 끌고 가는 영화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휴먼 다큐는. 그래서 그 어떤 캐릭터의 어떤 좀 입체감, 너무 이렇게 플랫하지 않고 뭔가 좀 의외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개연성 있게 다 다가올 테니까 이게 다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계속 캐릭터를 더 관찰한다든가, 초반에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인터뷰를 거의 많이 안 쓰는 걸 좀 좋아하는데 오히려 인터뷰를 좀 초반에 많이 해서 그 목소리를 녹음해서 쓸 수도 있고 보이스오버로, 아니면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친구의 어떤 반응, 그 친구의 생각들을 좀 읽을 수 있으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좀 초반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안경수 박혁지 감독님이 그 연출하신 그 춘희막이라는 작품 이제 제가 프로듀서로 같이 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이미 이제 시작은 하셨었어요. 시작을 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조금 이후에 이제 개발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같이 하게 된 결심을 한 이유가 감독님이 갖고 계신 그 궁금함, 아까 궁금함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 궁금함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춘희라는 분과 막이라는 두 할머니가 한 남편의 두 아내로 평생을 살아온 두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머니 되십니까? 우리 영감 색감봅니다. 예. 우리 어머니하고 내하고 한방 잠을 자고 있는 지가 아마 40년이 넘습니다. 야야 오지 마라. 오지 말고 돈이나 좀 보내치고 뭐 하냐. 또 지라 바람 오는데 이따가 대가리 쳐박아라. 그래. 나오라. 나오지. 아. 12살 먹는 사람 태풍에 딱 난리 빼고 또 무슨 하나 나와가지고 호역하다 또 난리 빼고 그리 생각을 해가지고 저 엄마이로 데리고 안 만나. 아들만 하나 놓으면 막 보내삐락해. 그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그 춘희라는 할머님이 정신 장애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평생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같이 살아오셨는데 감독이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미 남편도 떠났고 자기 자식들도 다 있는데 왜 춘희 할머니는 마기 할머니와 같이 살까? 마기는 왜 춘희와 같이 살까? 근데 보다 이제 춘희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었는데 저는 두 분의 관계를 보고 제 머릿속에는 그 질문이 딱 떠오르진 않았거든요.
아, 이 감독의 자리가 확실하구나, 감독의 시선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정말 끝까지 뭐 한동안 오랫동안 지켜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사는 이 관계들이 정말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안 살기도 하고 사이가 나쁘게 하고 좋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걸 고려하면서 어쨌든 이게 살아가잖아요. 그동안 부대끼고 싸우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어떤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게 뭐고 인간 삶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가 없더라. 그럴 수가 없어. 내 양심에. 이 얼마짜리고? 몰라요. 아이고, 내가 1000년 살고 10,000년 살 것까. 이렇게 줄게요. 어느 며느리가 대피 같은 거 거천할 사람이 있나? 절대 거천할 사람 없다. 보고 싶다. 어머 여자야. 내 죽으면 어열래? 뭐 어야 뭐 좋을래? 같이 가자. 그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가졌던 질문.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뭘 해야지라고 뭘 이루려는 어떤 성취에 대한 욕구보다는 본인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에 대한 시선이 반영된 중요한 질문이 기획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기획을 하거나 옆에 동료들이나 뭐 선배님들 이렇게 시작할 때 기획 단계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좀 그거예요. 이 이야기가 꼭 다큐멘터리여야 하는가?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보면 아니 이거는 오히려 글로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은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영상, 다큐멘터리한 장르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게 여러 예술 장르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그만의 이제 고유한 무엇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뭐 주위에서 뭐 이렇게 기획되는 작품들 보면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어도 되는 뭐 이런 기획도 좀 참 많이 보는데 그런 기획일수록 나중에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특성과 이런 거에 부합하는 기획이 초반에 많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나 쳐다보는 가져가는 좋은 거 했어. 근데 그 어떤 평론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출연자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배우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말의 뜻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이제 출발 지점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연기 잘하는 뭐 최근에 이제 그 연기론 얘기할 때 뭐 메소드 연기를 한다는 또 메소드 연기자라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출연자들은 가장 진실한 그 리얼리티 자체가 살아있는 연기자인 거잖아요. 그때에서 이제 만날 때도 제일 처음 초기에 만나고 초기에 이제 초기 프로덕션까지도 계속해서 야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저 사람의 진짜 저 마음이 그 어떤 발로에서 나온 건지 왜 그랬는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진짜 계속해서 이게 그 질문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에 찍었었던 그 새 인물도 그랬고 지금 그 찍었던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앞으로 찍어야 될 뭐 어떤 인물들 이제 그런 지점들 근데 저게 사실인지 맞는지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한테 그냥 보여줄 때만 저런 건지 근데 그 지점이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 자체가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맞는지 이걸 갖다
진짜 상당 부분까지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발을 빼야 되는 예, 그 생각까지 하면서도 항상 그러고 있어요. 우리 직업에 참 안 좋은 점이 하나죠. 그게 이제 사실 쭉 계속 그 의심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게 진짜인지, 맞아. 혹은 내가 찍었는데 이 상황이 진짜 카메라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의심을 계속해야 돼요. 그때 그거 보여요. 역시. 근데 보여요. 그게 어쨌든 촬영을 하고 또 편집할 때까지도 계속 그게 맞아요.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자체가 사실 또 재미가 될 수도 있어요. 매력이기도 할 것 왜냐면 같아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막말로 눈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라면 그거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인 거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황경수 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우리는 의심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맞아요. 의심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편집 단계까지, 그리고 영화 완성되고 나서 관객과 만날 때 어떤 장면과 인터뷰 내용과 이것들이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감독의 입장과, 그리고 또 그 영상을 프리뷰하고 편집하면서, 그리고 또 편집되고 나서 또 그 장면의 관객과 만나고 나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의미로 발견되어 있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첫 순간부터 가졌던 해석을 하려고 하는 감독의 어떤 노력, 관심, 집중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해석이 나중에 또 바뀌기도 하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닫아놔 버리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의심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의심이라기보다도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심이라기보다도 그럼 제 앞에 이야기 좀 잘라주세요. 편집. 잘라. 더 좋은 단어가 나올 때. 더 좋은 단어.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현실에 진짜 중요한 지점인데,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 혹은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어떤 물론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진실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짓된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늘 이제 그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 단계에서 그런 생각 계속 할 거예요. 연출자로서. 근데 뭐 그런 거죠. 아, 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100% 진심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카메라 앞이라면은 또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과장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지점에서는 진실하냐, 저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뭐 카메라 앞에서 너무 저기 아니야, 그거는 그냥 알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거지. 오히려 저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연출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찍으면은 이거는 진실하지 않은 모습이 되는데, 그거를 다시 진실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들, 저는 그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아까 기획 단계 다음 얘기를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되게 필요한 것들, 뭐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그럼 뭘 찍을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촬영이 가능한 건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고민을 할 것 같고, 난 그 아이템이라는 말 참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템이라는 그 표현을 좀,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지? 라는 질문은 계속 던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뭐 때문에 나한테 촬영을 하게 하지? 뭐 때문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갖고 가는 건 뭐야? 아주 좀 차가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저는 합의가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합의라는 게 이렇게 약사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통해야죠. 이 사람이 가져간다는 게 뭔 뜻이죠? 뭐 그분 뭐 찍힘을 당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얻게 되는 거. 그렇죠. 뭔가 나는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드러나면은 그거는 뭐지? 이런 질문들 뭐 누가 나를 찍는다고 했을 때 선뜻 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대의가 됐든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공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카메라에 찍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종종 그분들이 이제 어떤 것을 찍어달라고 또 요청하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럴 때도 있죠.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라고 할까? 그거는 찍어야죠. 집에서 안 쓰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럴 때도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근데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합의라는 게 되게 중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가끔 그런 경우 보잖아요. 1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촬영했는데 출연자가 갑자기 나 안 하겠다고. 감독의 그 하고 싶은 이야기와 자기가 처음에 이게 촬영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 게 지나고 보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중간에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신 적들 다들 많이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합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출연자가 하고 싶은 얘기와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일치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완벽한 100% 일치는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야 되는 동의해야 거죠. 그치.